그러면 이제 목민심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민심서의 저술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민심서의 저술 동기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목민관들, 즉 지방 수령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방 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저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은 다산이 살았던 당시, 즉 조선 후기에 지방의 행정이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다산 자신은 이러한 문제를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산의 삶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산은 암행의사라든가 원곡산부사 등 내직이 아니라 외직, 즉 직접적으로 지방행정을 담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다산이 벼슬을 하기 이전에 다산의 부친도 여러 지방 행정직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산은 그 부친을 따라서 지방의 그 현실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되죠. 게다가 다산이 유배를 당한 이후에는 더욱더 일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더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달리 말하면은 지방 행정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점을 그야말로 피부로 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조선의 상황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조가 승한 이후에 보면은 정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순조, 건종, 철종 뭐 이렇게 되죠. 순조. 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그 시기가 바로 세도 정치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달리 말하면은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직 특정 가문 중심으로 국가의 일이 결정이 되고 또 지방관이 임명되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앙이든 지방이든 다 같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목민심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산이 조선의 전체적인 그 개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이상을 담은 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미리 내려가서 본다면은 예컨대 다산의 대표 저술을 우리가 흔히 일표이서라고 표현을 하죠. 경세육표, 흥음신서, 그리고 목민심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누어 보면 경세육표는 바로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국가제도 개혁 방안을 담고 있는 것. 그리고 흥음신서는 바로 백성들이 당하는 가혹한 형벌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측면에서 달리 표현을 한다면은
국가형법 개혁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관들의 부정을 막기 위한 방책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행정의 개혁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세, 유표, 흥심서, 목민심서는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가 전체, 또 그 국가 안에 있는 지방,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의 형법, 이런 것에 대한 개혁 방안을 담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의 그 집필 시기를 보면은 경세유표가 다산이 56세 때, 그리고 흥신서는 58세 때, 그리고 목민심서는 57세 때. 그러니까 바로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이 1818년 57세 때니까 그 유배에서 풀리기 전후로 해는 그 시기에 그야말로 본인을 다해서 쓴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행정과 관련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바로 다산의 목민심서의 자선 일종의 서문이죠. 본인이 쓴 서문입니다. 자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군자의 학은 수신이 그 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인 것이다. 자, 이걸 달리 표현하면 결국은 유학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나라에서 그 핵심되는 그 계층, 사대부 계층의 공부 배움이다라는 것, 바로 수신과 목민, 달리 말하면은 수기치인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덕을 제대로 닦는 것, 인격을 배양하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결국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바로 백성을 올바른 대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수기치인이 바로 공부의 목적인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유교 사회에서의 관료다라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자가, 갖춘 사람이 국가의 일을 맡아서 그야말로 국정에도 참여하고 지방간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일반 백성들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다산이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즘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라는 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목민해야 할 것인가는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공공하고 병들어 줄줄이 진구렁이에 떨어져 죽는데도, 그야말로 구렁텅이에 떨어져 죽는데도 그들은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제멋만 살주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간단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른바 목민관, 즉 지방관들의 행태와 아울러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거를 그야말로 대비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산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마음에서 비록 자신은 그야말로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목민심서의 구성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목민심서는 산이 전라도, 요즘 전라남도죠.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해배되던 해인 181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이 목민심서의 자서, 즉 서문을 본인의 서문을 쓴 것은 1821년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다사는 이 목민심서를 1차로 완성한 이후에 그 다음 일종의 뭡니까? 교정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최종적인 책이 완성된 이후에 거기에 서문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목민심서의 그 구성 체제를 한번 보면 원래 목민심서는 4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48권 했을 때 이 권의 수를 오늘날 우리가 책을 세는 숫자, 즉 책, 일반 책 한 권, 뭐 두 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가 독립된 책 한 권 식으로 표현을 하는 오늘날 표현하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한 책, 두 책 이래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책 안에 예컨대 제1권, 제2권, 제3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 뭐 제4권, 제5권, 제6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권이다라는 표현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제1부, 제2부 아니면 뭐 제1편, 제2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다산의 저수를 500여 권으로 표현을 하죠. 다산의 저술이 500여 권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 권, 두 권 이런 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500여 권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 그 묶음 그 단위로 한다면은 그거보다는 적은 겁니다. 예컨대 시중에 나와 있는 목민심서 번역본 중에 그야말로 목민심서 전체를 완간한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최근 본으로는 총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책 7권 안에 목민심서 48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통 옛날 책 표현할 때 방식을 구분을 해서 이해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이 목민심서는 처음부터 활자나 목판본으로 간행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산이 쓴 필사본이 이루어졌고 또 그 필사본이 바탕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필사본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 여러 종류의 이제 필사본이 이 시중에 전해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됩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다산이 직접 작성한 필사본이다라는 뭐 이런 것도 거론되고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필사본을 토대로 해서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판됩니다. 요즘 말로.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1938년에 간행된 여유당 전서본에 전서에 들어있는 목민심서 이게 그동안에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제5집에 권 16, 29에 바로 목민심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기존의 다산의 여러 저술들을 총망라해서 새롭게 다산의 저술에 그야말로 정본 작업을 한 결과물이 최근에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그야말로 현대적인 활자본으로 제작된 거죠.
참고삼아 민심서의 그 여러 판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사본입니다. 여러 필사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 쓴 겁니다. 이 필사본에 보면은 조금 흐릿하지만은 목림신서 권지 12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열수 정용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수는 우리가 앞서 봤지만 다산 정약용의 호 중에 하나가 바로 열수죠. 한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약용 안 그러고 정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목민심서라고 되어 있고 광문사라는 출판사 이름이 나옵니다만 이건 이제 좀 근대적인 활자 이른바 납활자로 간행됩니다. 1902년에 광문사에서 간행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목민심서는 거의 한 세기가 지나서야 활자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여유당 전서에 포함되어 있는 목민심서본 사진입니다만 1936년에 신조선사다라는 데서 간행한 것. 여기 보면은 여유당 전서 제5집 제16권 여유당 전서에 16권부터 29권까지 있었다 그랬죠. 16에서 29권에 실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유당 전서 제5집 제16권 심서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부임 6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자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유당 전서라고 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당유당 전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제 새롭게 정본 여유당 전서 만들 때는 이제 다 고치겠죠. 자, 그렇다면은 왜 다산은 특별히 이 지방 행정에 대해서 행정관, 지방관에 대해서 관련해서 목민심서를 지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른 것보다도 지방관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위치, 위상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네모 왕조 시대의 목민관은 왕권을 대행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해서 왕이 직접적으로 지방까지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을 대신해서 백성을 지방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지방관을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민관은 오늘날의 일반 시장 군수 같은 행정 책임자와는 권한이나 역할이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민관은 일반 행정뿐만 아니고 군정이나 조세, 경찰, 사법 일부까지도 왕을 대신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목민관은 부임하기에 앞서 농상을 잘 관리하고 보고를 늘리며 백성을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을 잘 다스리며 부역을 고르게 하고 송사를 간략히 하고 부정부패를 없애는 등 목민관들이 지켜야 할 칠사를 숙지해야 했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이 목민관의 역할이 너무나
백성들하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대단히 그야말로 중요한 그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농민과는 말 그대로 거의 백성들에 대해서 정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목민심서를 더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더 확대될수록 바로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 늘어나는 겁니다. 역할이. 여기서는 이제 오늘날의 지방의 시장이나 군수 같은 행정 책임자와는 권한이나 역할이 달랐다 그랬는데 예컨대 그동안에는 지방 그 단체장들이 행정단체장들이 일반 행정이라든가 조세 일부 정도까지 담당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 그리고 일종의 지방자체 예컨대 조례라든가 이런 일종의 입법권도 또 지방의회가 가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날에는 이 목민관이다라고 했을 때 단순한 행정 역할을 하는 지방 군수뿐만 아니라 뭐 도지사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목민관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목민관의 그 역할이다. 단순히 옛날에 우리가 그 보면은 기책이다 이런 걸로 치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근본 그 정신이라든가 그 역할을 오늘날에 다시 한번 적절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목민심서의 현대적인 그 의미라든가 가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책의 이름을 목민심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책의 제목의 뜻을 한번 보면은 목민은 백성을 부양한다는 뜻입니다. 목민. 원래 우리가 목자라는 거는 우리 목장할 때 있죠. 목축할 때 목 기른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민했을 때 이 목은 백성을 기른다, 백성을 부양한다. 요즘 말로 바꾼다면 민생을 잘 돌보는 겁니다. 백성들의 야말로 국민들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일반 생활 그런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심서라고 할 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다산의 그 자서, 목민심서 자서, 즉 서문에 직접 나오는 표현입니다. 목민할 마음은 있으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야말로 직접 그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고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말 그대로 가득하지만 다산의 현실은 다산이 찬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심서라고 지은 측면은 목민심서라고 지은 거는 바로 목민관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제대로 된 지방 행정을 해주도록 하라는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사는 이 목민심서를 짓기 위해서 또 많은 종류의 서적들을 활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서에서 그야말로 목민관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하고 관련되는 자료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 역사서뿐만 아닙니다. 그 이외의 저술이라든가 문집 등 관련되는 그 내용을 다 적절하게 모아서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 옛날의 그 역사라든가 이런 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산이 살았던 당시의 그 폐단도 종류별로 기록을 한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다산이 어린 시절에 부친을 따라서 목민관인 부친을 따라서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접했던 그 경험과 또 다산이 직접 국산보사 등과 같은 목민관으로서 직접 지방행정을 수행할 때 그리고 유배 이후에 일반 백성들의 삶을 직접 접하면서 그야말로 이 목민관들의 여러 문제점 이런 측면을 같이 종합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산 자신의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목민심서는 총 12편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편은 다시 한 편당 6조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모든 조목이 7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제를 보면 각 조의 서두에는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규범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있고 다음 그것의 역사적인 연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역사서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또 고금을 통해서 참고할 만한 행적을 인용하고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자신의 견해도 덧붙여 12편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임하는 것과 관련된. 두 번째는 율기, 자기 자신을 우선 잘 다스려야 되죠. 다음 봉공, 공적인 일을 잘 받들어야 되죠. 그 다음 애민, 백성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편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전, 여섯 편은 호전, 일곱 번째 예전, 여덟 번째 병전, 아홉 번째 형전, 열 번째 공전입니다. 자, 이 여섯 편은 다른 게 아니죠. 조선 시대에는 중앙에 그 핵심 그 기구가 육부가 있죠. 6조가 있습니다. 바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정, 공조. 그래서 우리 6조 판서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방행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호, 예, 병, 형전, 형, 공 이렇게 6개 있습니다. 그리고 11편째 편이 바로 진황편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근 때 일반 백성들을 구휼하는 것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12편은 이제 해관, 이제 관직을 떠날 때, 지방 관직을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부임으로부터 해서
처음에 이제 부임할 때하고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해서 그 지방 관직을 떠날 때까지 그걸 총 망라하는 거죠. 요 이제 요약해서 보면은 앞에 네 편은 총론으로 목민관들의 몸가짐과 기본 태도 이거를 언급을 했고, 그 다음 6편은 강론으로 실무를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편은 주민 복지와 목민관이 물러날 때의 몸가짐을 거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민심서의 체제와 내용은 목민관의 부임으로부터 해임이 이르기까지 전 기간을 통해 준수하고 집행해야 될 실제적인 문제들을 각 조항으로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견해를 피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민심서는 단순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인 실무적인 이런 사항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목민심서는 그야말로 지방 목민관들이 실무에서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근본 정시라든가 그 많은 내용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적절히 해석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각 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부임에서 제4편 내민까지는 목민관의 그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것보다도 앞서 봤지만 이 목민관은 그야말로 왕을 대신해서 일반 백성을 직접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목민관을 뽑는 것, 어떤 사람이 목민관을 맡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또 목민관은 청렴하고 절약하고 검소해야 된다는 목민관의 생활과 관련된 신조도도 있고, 또 백성 본위의 봉사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민관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다른 관직보다 그 임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승, 판서 뭐 이런 사람들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직접 백성을 그야말로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직책보다 직접 백성과 맞닿아 있는 이런 목민관, 지방관의 관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민관은 반드시 덕행과 신망과 위신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백성들의 고초가 심했죠.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밀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은 제대로 된 목민관들을 찾아오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위치인데도 직책인데도 오히려 그야말로 매관 매직하는 이런 걸 통해서 지방 그 목민관 직책을 사고팔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네모 속에 보면은 목민관은 언제나 청렴절검을 생활 신조로 명예와 재리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절대 받지 말며 목민관의 본분은 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삼아 국가 정령을 빠짐없이 알리고 민의의 소재를 상부관청에 잘 전달하고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해 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걸 보면은 정말 목민관이라는 직책을 맡을 사람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책에
맞는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농민관의 직책을 맡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제5편은 이전은 바로 중앙관직으로 본다면 백성들을 인사 문제를 다룬 거죠. 이 인사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 지방 농민관의 손발 역할을 하는 지방의 아전들이 있죠. 아전 등등을 비롯한 지방의 그 관청의 관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직접 백성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수령이 농민관이 이 지방 관청에 속해 있는 아전이라든 아전 비롯한 관속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올바른 제대로 된 지방 행정을 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사하고 관련된. 그 다음에 제6편 호전은 다른 게 아니죠. 이거 보면 농업진흥과 민생안정을 위해 호적정비와 전정세법 등 부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권농, 흥산, 부국책을 도모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네. 네. 호전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농업을 담당하는 그뿐만 아니죠. 또 조세도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농민관의 직무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을 전정으로 보았다. 전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토지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는 거죠. 토지 관리를. 그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행정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은 곧바로 뭐냐면은 토지 제도의 붕괴 혹은 문란 이거로 곧장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토들은 양민들의 토지를 그야말로 자기 것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양민들은 오히려 뭡니까? 초장농으로 전략하고 이래 되면서 국가의 토대가 흔들리는 거죠. 이건 오늘날로 보면 이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바로 이런 토지 제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그거에 의거해서 조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 거죠. 그리고 조세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국가 재정이 제대로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전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는데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7편의 예전에서는 다른 것보다 이제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기존에 조선은 주자 성리학을 따르는 나라였는데 주자학에서 행하는 방식의 그 교육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그런 교육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8편은 병전입니다. 국방하고 관련되는 거죠. 병전에서는 첨정 수포해법을 폐지하고 군안을 정리하는 등 당시 민폐가 가장 심했던 군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네, 첨정은 바로 부역할 수 있는 남성 이거 남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군적에 올릴 사람 이런 사람하고 관련된 겁니다. 수포는 이제 군역 대신에 배로 납부받았다. 그런데 이게 문란해지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군안해서 일종의 뭡니까? 당시에 이 군인으로 쓸 또 수자리 갈 국방 경비를 할 이런
군인 명부 작성을 하는데 이게 수능 틀어져 있는 거죠. 죽은 사람도 들어가 있고 또 어린애도 들어가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뭡니까? 수사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목민관들은 보면은 이 적절한 시기에 부역을 동원을 하고 또 군사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바쁠 때 그야말로 이 농번기 때 동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의 삶에 지장을 주고 또 실제적으로 군정이 문란해지면서 국방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컨대 명부상으로는 뭐 5천 명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점호해 보면은 그게 뭐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뭡니까? 나머지 절반의 이름을 얹어서는 지방 관속들이 혹은 지방 농민관들이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 9편은 형전입니다. 형전에서는 청송 형옥을 신중히 할 것을 제시했다. 네. 송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성들 잘못했을 때 형 집행해서 가두고 할 때 이걸 신중히 하라는 겁니다. 예, 국정이 문란해지면 이 형벌 제도도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다산이 보기에는 당시의 법규가 백성을 계몽시키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실상에 있어서는 백성을 잡기 위해 그물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목민관은 선교도 후 형벌의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 먼저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형벌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가혹한 형벌부터 집행하고 적용하고 해서 이거는 백성들 몰아서 구덩이 함정에 빠뜨리고 그물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방 행정이다라는 것이 백성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백성은 수탈의 대상이 되는 이런 엄혹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10전은 공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산림, 천택, 강이나 못, 그리고 영전 이런 것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 광업, 교통, 수공업, 상업 등 각 분야의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 선진 기술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등 산업 개발 문제와 그 대책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말 그대로 그야말로 실학의 그 근본,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전 같으면은 오로지 농업 중심으로 국가 운영 경영을 생각을 하는데 다산의 안목은 그걸 넘어서고 있죠. 관점은 이미 상공업까지 나가는 겁니다. 또 교통 문제까지, 광업까지.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국가의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민생을 더 안정시키게 되는 거죠. 사실상 다산이 우리가 앞서 봤는 1표 2서, 경세 6표, 후문심서, 목민심서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부국강병입니다. 조선이 새롭게 개혁을 통해서 거듭나면서 그야말로 부강한 든든한 국방력을 갖춘 나라가 되기를 바랐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산의 이러한 그 뜻을 그야말로 수용할 상황이 못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산이 세상을 떠난 지 80년도 못 돼서 다산이 1836년에 세상을 떠나죠. 조선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 1910년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다산이 세상을 떠나고 그야말로 대략 한 세 세대도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세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국가가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11편은 진황에서 빈민구제로서의 구황정책을 다룬 것이다. 기근이 들고 할 때 바로 백성들을 잘 구제해야 되죠. 이걸 넓게 보면은 그야말로 여러 재해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백성들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방책을 마련하느냐 그 점을 다룬 겁니다. 그리고 제12편은 바로 해관입니다. 자 이제 그 지방 관에서 공민관에서 물러나서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또 상세하게 적은 겁니다. 제대로 된 공민관의 역할을 했을 때 그야말로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혹은 기리느냐 이런 내용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략하게 그야말로 목민심서 중에 몇 개의 조항이 나오는 일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민심서 권일 부임 제1조 제배. 제배니까 이제 왕으로부터 목민관의 벼슬을 제수받아서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거죠. 목민심서의 제일 처음 조항입니다. 규범입니다. 다른 관직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관직은 구해서는 안 된다. 네. 자, 중앙에 있는 뭐 여러 관직 이런 거는 자기가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뭐 크게 될 건 없지만 목민의 관직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해서 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목민관은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역량이라든가 인품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이제 그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행정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논어에서도 보면은 그야말로 자기가 직위가 없다는 걸 근심하지 말고 그 직위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그걸 근심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죠. 정말 목민관을 할 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목민관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지방의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곳과 그렇지 못하는 곳에 차이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생길 겁니다. 점점 더 벌어지게 되죠. 달리 말하면은 예컨대 도 단위에서도 어떤 도는 더 살만한 도가 되고 어떤 도는 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못한 곳이 되고 그래 되면 백성들은 일반 시민들은 도민들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 작은 지방 행정 단위로 봤을 때 시군 같은 경우에 그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하면 그 지방 행정 단위는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갈수록 옛날 표현을 한다면 국민관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수령만은 만민을 다스리는 자이니 하루에 만 가지 일을 처리함이 마치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국왕과도 같아서 그것의 크고 작은만
다를 뿐 그 처지는 실로 같은 것이다. 이를 어찌 스스로 구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역시 다산의 말. 그다음에 목민심서 권위 율기 자기 자신을 잘 갖추는 것. 제2조에 보면 청심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말 그대로 수령된 자는 청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령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 있는 자, 나아가서는 사회의 어떤 직책에 회사원도 마찬가지죠. 청렴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그런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회사원도 예컨대 납품 받을 때 대기업에 있다고 중소기업 납품 받는데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민심서 권 12 진황편의 제1조가 비자입니다. 자, 비상시에 대비해서 잘 갖추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황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흉년의 기근을 구제하는 정책을 말을 합니다. 황정은 선왕이 마음을 다하던 바이니 목민의 재능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보면은 이 목민의 역량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다. 황정을 잘 다스려야만 목민의 일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걸 응용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기에 그야말로 중앙행정뿐만 아니라 각 지방 단위, 행정 단위에서 어떻게 그 지방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느냐, 행정력을 발휘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목민심서 권십사 해관. 자, 이제 목민관에서 벗어났을 때, 목민관의 관직을 이제 그만뒀을 때, 물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보면은 제6조에 유예라는 편이 조항이 있습니다. 자, 남겨진 아껴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건 뭐냐면 목민관이 떠나간 이후에도 그 목민관이 훌륭한 그야말로 업적을 했다. 남겼다. 훌륭한 행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목민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을 때 백성들은 그 목민관을 잊지 못한다. 자, 있을 때에는 혁혁한 명예가 없고 간 뒤에 사모하는 것은 공을 자랑하지 않고 남모르게 착한 일을 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목민관이 있을 때는 뭐 크게 명예가 높고 뭐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민관이 떠나가고 그다음 다른 목민관이 와서 일을 그야말로 펴는 걸 보니까 그때서야 떠나간 그 목민관 생각이 나는 거죠. 정말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떠나가면 뭐 알 거야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떠나간 뒤에야 그야말로 훌륭한 목민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있을 때는 그야말로 자기 자랑을 안 하는 거죠. 그야말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뭡니까? 남 모르게 착한 일, 훌륭한 일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고 나서 다른 목민관이 오고 이러면서 비교가 되니까 그 목민관이 훌륭하구나 이래야 된다. 바로 이거는 목민관 중에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긴 목민관의 사례로서 이렇게
가산이 기술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 보면은 시중에 여러 가지 목민심서 관련되는 책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번역서 목민심서 전체를 번역한 역주 목민심서 7권으로 이루어진 책도 있고 또 그 중에 일부 내용을 골라서 번역한 책도 있고 또 보다 자세한 해설을 위주로 한 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취향에 따라서 한번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공공을 위해서 복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심서를 한번 시간을 내어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목민심서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